반갑습니다. 장종료 후 시장 점검입니다. 네, 코스피 지수 하락 마감했지만 이 하락 추세선은 넘어선 상태니까 이전에 비해서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없습니다. 이때 지수가 지금보다 더 높다, 아니 더 높았지만 이 추세 안에 있는 상태하고 추세를 벗어난 상태하고는 엄연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 추세 안으로 다시 들어가는 일만 없다면 지금 상태는 요 하락 추세였던 상황과 지금은 추세가 없는 상태니까 그 추세라는 게 일반적으로 계속 그 성질을 이어가려는 흐름이라고 본다면 지금이 훨씬 더 하락에 대한 부담은 덜한 상태입니다. 네, 그리고 외국인 투자자들이 매수를 지속을 하고 있고 전일 매수 같은 경우는 외국인 선물에 따른 프로그램 매수가 기관 투자자들의 주력 매수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외국인 투자자들은 시장 훼손을 원하지 않고 거기에 대한 실질적인 반응을 방어를 해줬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반대로 기관 투자자들은 연기금까지 포함해서 계속 매도를 하는 중입니다. 특히 뭐 투시는 자금이 안 들어오니까 계속 매도를 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매도 주체로만 본다면 기관 투자자들이 외국인보다 훨씬 더 실질적으로 시장에 나쁜 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네, 그리고 코스닥은 부진한 흐름입니다. 그 말씀드렸듯이 이 코스닥의 약세는 뭐 사실상 뭐랄까 기정사실화되어 있다고 해야 됩니까? 예, 그런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거품이 너무나 두텁고 그게 언제 터질지 모르지만 터지기만 하면 한 종목만 터져도 지수가 곤두박질 치게 됩니다. 그리고 유동성이 빠지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 정의를 하자면 그렇습니다. 선물은 방향을 맞추느냐의 싸움이고 옵션은 변동성이 크냐 작냐의 싸움입니다. 그리고 코스피하고 코스닥은 유동성의 문제이고 경기의 문제가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큰 틀에서의 그 개념만 잡아두시면 시장 해석에 대해서 막연 하나만 기준을 잡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선물이 방향이란 건 무엇이냐면 선물은 레버리지를 구사를 합니다. 한 12배 정도로 구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수가 선물 투자했다가 지수가 한 3, 4%만 빠져도 투자금이 거의 반토막이 나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방향을 맞춘다면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상품이고 옵션은 변동성이 심할 경우 수익을 봅니다. 왜냐하면 양매수라고 해가지고 옵션 그러니까 콜과 풋을 동시에 매수를 합니다. 약간 이 정의를 잡으려면 시간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러면 이 콜은 올라가면 수익이고 풋은 내려가면 수익인데 올라갈지 내려갈지 아는 거는 선물에서 중요한 거고 옵션은 뭐냐면 옵션 그 레버리지 구사가 20배 이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상 뭐 크게 따거나 크게 읽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그럼 시장 변동성이 굉장히 큰 상태다. 이 상태면 양쪽 다 매수를 합니다. 콜과 풋을. 그러면 콜 매수를 한 건 한 150% 수익이 났고 풋은 깡통이 됐습니다. 그럼 합쳐서 100이 들어갔고 100이 들어가서 100이 날아가고 이게 250이 됐으니까 200이 250이 되는 방향이 맞든 틀리든 상관없이 이런 상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옵션은 변동성이다. 이런 개념을 잡으실 수가 있습니다. 선물은 방향. 그리고 코스피는 경기라고 하는 이유가 지금 코스피에 남아있는 종목들이 대체로 대형주입니다. 대형주고 당연히 경기 영향을 받습니다. 경기 민감주라든지 이런 종목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한국 증시는 전 세계에서 뭐랄까 아주 드물게 포트폴리오를 다 갖추고 있는 그런 증시입니다. 그래서 뭐 중공업도 있고 반도체도 있고 첨단 산업과 굴뚝 산업이 공존하고 있는 그래서 사실 정부의 의지만 있다면 세계적인 주식시장으로 클 수 있는 그런 기본기를 갖추고 있는데 이게 이렇다 보니까 경기 회복이면 대형주가 오르고 경기가 나빠지면 부진합니다. 실적에 따라서 반응을 한다는 전제로. 그래서 경기 영향을 받는데 지금 금리 인상을 한다는 것은 인플레이션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빠르게 일어나고 있고 이걸 제어하려면 유동성을 적절하게 줄여야 된다. 근데 이게 경기를 망가뜨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돼서 꼬꾸라지는 것보다 요런 식으로 속도 조절을 해서 길게 경기 회복, 경기 상승을 이끌려는 그런 조절이다라고 본다면, 그러면 요 지금의 금리 인상이나 이런 게 코스피에 아주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경기 회복에 대한 어떤 반응, 그래서 지금 대형주들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거고, 그리고 코스닥은 유동성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코로나 때 가상화폐가 없었다면 코스닥은 정말 잊지 못할 불장이 있었을 겁니다. 마치 IT 버블 당시처럼. 예, 근데 가상화폐 유동성을 많이 뺏기다 보니까 코스닥이 크게 재미를 못 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금리 인상을 하고 테이퍼링을 하는 과정들 속에서 유동성이 계속 빠져나가다 보니까, 물론 이 유동성은 돌고 돌아서 결국 나중에는 더 큰 유동성으로 오겠지만, 그 사이에 있는 이 유동성을 억제하는 과정마다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특히 종목마다 10억이 빠지면 시가총액 1조짜리 종목에서 10억 원이 빠지는 것은 큰 영향이 없지만, 시가총액 200억짜리 종목에서 10억이 빠지는 것은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유동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코스닥은 유동성이다 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시면 되고, 네, 내일 아마 한국은행이 금리 인상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또 유동성에서 어떤 유동성 부족이 나타나게 되고, 일시적으로. 그게 내년에 대출 증가율 보통 기준은 5에서 6%를 잡는데, 5에서 6%면 그냥 일반적으로 대출이 열어줬을 때 반기에 끝납니다. 그러니까 6개월 만에 다 소진을 합니다. 1월부터 6월까지는 이 대출을 굉장히 인위적으로 억제할 만한 요인이 없다고 보고, 유동성이 이 시점에는 나쁘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내년 상반기에는 코스닥이 괜찮을 거다, 이렇게 전망을 할 수 있습니다. 아주 단순하게. 그리고 경기는 금리 인상을 하는 과정에서 계속 경기가 좋아진다는 신호로 볼 수 있으니까, 코스피도 더 이상 나빠지지는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으니까, 코스닥은 연말까지 부진하고 내년 상반기에 좋은 흐름, 코스피는 내년 상반기 하반기까지 계속 양호한 흐름을 전개하는 쪽으로 그렇게 기대를 하시면 크게 틀리진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댓글 확인 빠르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시장이 재미가 없고, 또 저도 제가 주식을 사서 직접 이렇게 보여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관계로, 예, 일단 저부터 재미가 없는 그런 상태다 보니까 조금, 예, 저조한 건 있는데, 이거를 인위적으로 뭐 억지로 또 유지를 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시장이 나쁘면 줄어들었다가 시장이 좋으면 조금 늘었다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맡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CC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뭐 이럴 때 또 이 싫어요가 무섭고 또 욕 듣는 게 무서워가지고 못하는 말들을 할 수 있으니까. 예, 감사합니다. 뭐냐면 이제 감리 문제로 셀트리온이 하락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조금 깊이 있게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일단 KCC. 요즘 시장에서 보면 정말 매력적인 종목들이 많습니다. KCC도 그 중에 하나인데, KCC 같은 경우는 지금 업황이 호황입니다. 그러니까 건설이 나쁘지 않고, 거기에 따른 건설 자재나 이쪽으로 호황을 누리고 있고, 올해 실적이 4,333억 예상으로 준수합니다. 준수하고 자산 가치가 5조 5천억 정도. 시가총액 2조 7천억이니까 그냥 단순하게 하면 적정 주가가 한 60만 원 정도 된다.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가는 그 적정한 평가로 가다가 제자리로 돌아왔는데,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매력이 큽니다. 그리고 대형주라서 이게 뭐 매집의 흔적이 이런 것까지 따질 필요는 없지만, 어쨌든 올라갈 때 샀고 내려올 때 뭐 특별한 부분이 없었다는 점, 그러면 매수 주체가 그대로 갖고 있는 상황이라고 해석을 한다면
요게 어떤 세기형으로 한번 파동이 더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 세기형이란 게 요 그러니까 요런 형태. 보통 상승 추세면 이렇게 가는 거고 하락 추세면 이렇게 가는데 이 세기형이란 건 요렇게 가는 저점은 그대로인데 고점이 높아지는 이걸 세기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세기형 패턴으로 본다면 다음엔 더 큰 파동이 한번 있지 않을까. 그래서 요 60주선에서 가까워지고 가격도 매력 있고 뭐 이런 상태면 한번 좀 공략해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어제 말씀드렸듯이 포스코 같은 경우는 그냥 편하게 물론 이 타이밍에서 오는 리스크라는 건 존재를 하지만 편하게 지를 수 있듯이 KCC도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상당히 지금 편한 자리다라고 볼 수 있고 올해 이미 반전을 했기 때문에 내년에도 기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지금은 상승 시작점으로 돌아왔으니까 그리고 매도의 흔적이 없으니까 저가 매수 성격으로 사보는 거 괜찮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보유 중이시라면 편하게 기다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뭐 같은 뭐 삼성전자가 5% 올라서 수익을 보든 중소형주가 5% 올라서 수익을 보든 같은 5%지만 삼성전자를 보유하는 입장에서는 특별히 마음고생 없이 먹는 거고 요 5%는 간이 녹아내릴 정도로 마음을 졸이면서 먹어야 되는 거니까 확실히 이게 우위인데 그 KCC를 보유해서 지금 고통을 받고 있다. 그 고통은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겁니다. 뭐 회사가 망할 것도 아니고 굉장히 저평가 싸게 되어 있는 상태고 업황도 지금 나쁘지 않고 뭐 그런 부분들이 맞물려 가지고 지금은 매수도 괜찮고 보유하는 데 있어서 스트레스를 받을 필요도 없다. 예, 그런 자리로 볼 수 있습니다. 기술적으로도 큰 흐름에서는 주봉에 가까워져서 반등이 있을 만한 자리니까 예, 그거 감안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셀트리온 주가가 많이 떨어졌는데 요거를 한번 정확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셀트리온부터 보면 6%가 빠졌고 뭐 레키로나주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그 감리에 대한 내용 뭐 분식 회계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요건 아닐 겁니다. 뭐 대형 회계 뭐 회계법인에서 대형 회계법인에서 이걸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분식 같은 거는 나오기 어려운 구조일 거고 뭐 감사 의견 거절이나 이런 게 나오면 모르겠지만 그래서 요렇게 시중에서 뭐 분식이다 아니면 뭐 문제가 크게 터졌다 이런 내용은 아닐 겁니다. 단순히 감리라고 한다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요 재고 자산의 어떤 조정이 필요하지 않나. 뭐 이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셀트리온의 재무제표를 보면 요 자산이 있습니다. 예, 자산을 보면 재고 자산이 있습니다. 예, 셀트리온의 재고 자산은 뭐 이전에 비해서 크게 늘어난 상태입니다. 근데 이 재고를 많이 찍어내면 어쨌든 이게 수익으로 잡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예, 그리고 금융자산 줄어들었고 그리고 매출 채권도 크게 늘었습니다. 이 두 가지는 재고하고 뭐 팔아서 이제 돈을 받을 거다 이런 개념인데 이 매출 채권 같은 경우는 셀트리온 헬스케어에 가기 때문에 이게 실제 돈이냐 아니냐로 자산이냐 아니냐라고 따지면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감리에 대한 내용이 무엇일까라고 본다면 이 재고에 대한 건데 이 바이오시밀러는 지금 경쟁이 굉장히 치열합니다. 가격 경쟁이 심하고 그렇다 보니까 주력 제품의 가격이 떨어집니다. 가격이 떨어지면 이 재고 자산의 평가도 다시 해야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10,000원짜리다. 제품 한 개당 10,000원짜리인데 경쟁이 치열해서 7,000원에 팔게 생겼다. 근데 재고 자산 잡을 때는 10,000원으로 잡았다. 이거 좀 문제 있지 않냐? 뭐 이 정도 지적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분식 회계니 뭐 이런 거 말고 그냥 이 정도일 것 같으니까
이건 내일 뭐 분식 떠 가지고 상장 폐지당하는 거 아니냐." 이런 쪽으로 너무 과하게 나가시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또 엄연히 얘기하면 여기 보면 무형자산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무형자산이 뭐냐면 그냥 기술 가치입니다. 셀트리온이 가지고 있는 뭐 램심화라든지 트룩심화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어떤 기술, 제품에 대한 기술 가치를 뜻하는데, 이게 만약에 제품이 안 팔린다, 아니면 제품을 팔아서 마진이 거의 없다라고 한다면 이거 무형자산 너무 비싸게 잡은 거 아니냐라고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가 감리의 어떤 내용이 아닐까. 시장에서 우려하는 거하고 달리. 근데 여기까지 따져보면 뭔가 조금 이상한 부분이 나오게 될 겁니다. 자, 요 세 가지. 재고, 그리고 매출은 셀트리온 헬스케어에 있든 셀트리온 헬스케어 헝가리에 있든 이제 판매가 안 됐을 가능성이 큽니다. 두 개 합쳐서 한 1조 8천억. 그리고 무형자산 1조 5천억 하면 3조 3천억. 네. 셀트리온에서 사실상 자산으로 보기 어려운 게 3조 3천억인데 순자산이 3조 9천억이다. 그럼 실질적인 가치가 아주 냉정하게 이제 경쟁이 더 치열해져 가지고 재고 자산의 가치가 떨어지고 매출 채권에 제품이 안 팔려서 창고에 계속 쌓여 있고 무형자산이라고 잡을 만한 게 사실상 없다라고 본다면 그럼 셀트리온의 가치가 한 6천억 정도? 6천억으로 줄어듭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회계적으로 좀 반영을 해 나가야 되지 않겠냐라는 게 일종의 감리의 내용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셀트리온이 이런 상태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보면 조금 더 문제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셀트리온 그래도 한 6천억이라도 남았지만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뭐 대부분 이렇게 판매 조직과 이 제약사의 생산 조직이 이렇게 이원화된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이걸 어쨌든 합병을 통해서 해소를 해야 되는데, 요 유동 자산에 보면 재고가 2조 1천억이나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똑같은 지적. 제품 가격이 내렸는데 왜 재고는 그대로냐? 제품 가격 10%만 내려도 마이너스 2천억입니다. 재고가 많으니까. 그리고 매출 채권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실제로 판매가 돼서 간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볼 수 있는데, 재고에 비해서 만약에 요거 그냥 간단하게 본다면 매출이 1조 원대 중반입니다. 근데 재고가 2조 원이 넘습니다. 이게 단순하게 적용하면 재고가 1년 이상 쌓여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재고가. 근데 그 가격이 떨어져서 여기에 대한 어떤 차감이 있어야 된다. 매출 채권에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무형 자산은 뭐 그렇게 없을 겁니다. 그런 연구 개발이 없으니까. 이거랑 합쳐서 한 2조 5천억 정도로 보고 6천억 정도로 보고 2조 6천억인데 순자산이 2조 원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제품이 안 팔린다, 뭐 경쟁이 심해서 제품이 팔려도 마진이 없다라고 본다면 이 회사가 마이너스 가치로 봐야 될 것 같다. 뭐 심하게 얘기하면. 근데 시가총액이 13조 원이다. 이게 무슨 말이 되는 얘기냐? 그래서 회계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반영을 해 나가야 된다. 이런 얘기일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비트코인도 있기 때문에 가치가 없는데 주가가 높다 이런 것 가지고 뭐 말도 안 된다 이런 주장을 할 수는 없습니다. 뭐 가치 아예 없는 애들도 몇백 조를 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세트리온 헬스케어가 이번에 감리 얘기가 나온 것은 이런 재고 자산, 그 바이오시밀러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고 여기에 따른 어떤 재고 자산의 가치 하락에 대한 반영을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부분. 그리고 그걸 하지 않았을 때도
이익이 줄어든 상태인데 했을 때는 이제 더더욱 줄어들지 않을까. 요런 우려까지 반영을 해 나가야 되니까 그런 게 주가 하락의 어떤 방아쇠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뭐 주가라는 게 여기서 더 내릴 것이다, 오를 것이다, 이건 모르겠습니다. 모르지만 흐름이 깨진 건 맞고, 그리고 요 흐름이 깨진 상태에서 지금 상황을 정리해 보면 그렇게 희망적이지 않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계속 의약품 위탁 생산에 투자를 하고, 그러니까 앞으로 5공장까지 완성되면 전 세계 점유율의 30%를 가져오게 될 겁니다. 그럼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생산 원가와 셀트리온의 생산 원가를 따지면 셀트리온이 뭐 드라마틱하게 높지는 않을 겁니다. 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 셀트리온을 보면 영업이익률이 셀트리온의 영업이익률이 40%입니다. 여기서 이제 또 문제를 찾을 수 있는데 대부분의 바이오시밀러 업체들이 영업이익률 10% 정도입니다. 근데 셀트리온이 40%입니다. 시장 선점해서 그런 거 아니야? 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큰 격차입니다. 근데 세계 최저 수준에서 바이오 의약품을 위탁 생산할 수 있는 업체도 있고, 그럼 여기에 위탁을 했을 때 딱히 셀트리온보다 비싸게 제품을 생산하지도 않을 겁니다. 뭐 임상 비용 이런 거 반영을 해야 되는데 초기 판매량이 많은 회사가 당연히 그런 부분을 나눠서 반영하니까 훨씬 낫지 않겠냐라고 볼 수 있지만, 그래도 이건 설명이 안 되는 영업이익률입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뭔가 여기에 꼼수가 들어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게 이제 앞으로 이 회계적으로 점점 빡빡하게 해 나간다면 이 들통이 날 수밖에 없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회계적으로 잘 포장해 왔던 부분이 들통이 날 수밖에 없고 민낯이 드러날 텐데, 이걸로 시장에서 평가를 받는 게 좋을 것이냐 나쁠 것이냐로 보면 당연히 나쁘다고 봐야 될 겁니다. 지금 셀트리온 주가가 지금까지 버티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래도 이익이 많이 나지 않느냐라는 건데, 까보니까 이익이 아니네? 요렇게 되는. 왜냐면 이 셀트리온의 헬스케어하고 합병을 하게 된다면, 그럼 셀트리온이 갖고 있는 매출 채권이 요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재고 자산하고 같게 됩니다. 여기에 이제 상쇄가 되는 부분이 생깁니다. 그럼 두 회사를 합치면서 시가총액은 커졌는데 실적은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 수 있다라는 거. 두 개 합친 거에서 1 더하기 1이 2 플러스 알파가 되는 게 정상인데 1 더하기 1이 0.9가 되어버리는 이런 상황이 되니까 합병을 하는 것도 사실 탐탁지 않고 뭐 마땅한 게 없습니다. 사실상 주주들의 믿음만으로 이렇게 유지가 되어 왔던 주가가 그 구심점이 빠지고 한계에 봉착하면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데, 일단 대부분의 주주들이 비싸게 샀기 때문에 주가가 뭐 여기서 다시 폭락을 할 거다 이런 주장은 맞지 않겠지만 상당한 진통이 있지 않을까. 그 감리 결과에 따라서 실적이 조정됐을 때 실적 그래도 주주들이 여기 보시면 뭐 창의적인 회계고 뭐고 모르겠지만 매출이 그래도 계속 늘어오지 않았냐, 성장해 오지 않았냐라는 부분인데, 그리고 이 성장은 계속 이어질 것인데 여기서 회계 감리를 통해서 뭔가 재고 자산에 대한 재평가를 받고 매출 채권에 대한 조정을 하고 이런 과정에서 손실이 나서 매출까지 정체가 돼버렸다. 그리고 이익 증가가 여기서 둔화가 됐다라고 한다면 성장 프리미엄이 날아갈 수 있는, 그러니까 거기에 따른 어떤 새로운 주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될 겁니다. 그래서 현실이 이렇기 때문에 뭐 갑자기 분식회계 떠서 상장 폐지 당하는 거 아니냐, 이거 막 당연히 틀린 얘기고 그건 너무 나간 겁니다. 그렇지만 감리 결과가 분명히 실적에는 조금 좋지 않은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 부정적인 영향을 반영한 주가 흐름은 자연스럽다라고 평가를 하는 것이 맞고, 이게 큰 틀에서 하락 추세인 상태,
그리고 흐름이 깨진 상태. 여기서 딱히 매수가 들어올 만한 모멘텀이 없는 상태의 시장 약세까지 더해지니까 당분간은 계속 재미없는 흐름을 이어가는 쪽에 무게를 둘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평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종목 중에서 이제 저평가 종목들, 경기 회복에 따른 저평가 종목들이 점점 관심을 받게 될 것인데, 그 메타버스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저는 과거에 한번 경험을 했습니다. 물론 이게 또 다를 것이다라고, 항상 매번 다를 것이다라고 하지만 2007년에 뭐가 있었냐면 이 사이버 영토를 판다 이런 개념이 있었습니다. 이 당시에. 물론 이게 크게 이슈화되지는 않았지만 지금 메타버스하고 개념이 거의 흡사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이버 공간에 별도의 어떤 가상의 세계를 만들고 요 안에서 영토를 팔고, 그러면 이걸 싸게 선점을 하자, 요런 붐이 아주 미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안 된 이유가 뭐냐면, 말씀드렸듯이 컨트롤 C, 컨트롤 V면 똑같은 걸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아니 근데 뭐 이걸 암호화 해가지고 완전히 다르게 할 수 있다 뭐 등등 하더라도, 뭔가 이게 비싸면 똑같은 걸 그냥 하나 만들어 버리면 되니까. 현실에서는 서울이라는 도시를 다른데, 서울의 집값 비싸니까 다른 도시에다가 신도시를 서울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 똑같이 해야지. 안 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가서 살지를 않으니까. 근데 온라인은 그런 접근성에서의 제약이 없다 보니까 똑같이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메타버스가 일시적으로 시장 관심을 받고 주가를 올릴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이상을 기대하기는 어렵고 분명히 거품이다라고 평가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가 단기 요 변동성 범위 상단까지 왔는데, 삼성전자의 어떤 반등 한계치가 8만 원 정도로 볼 수 있고, 아직까지 갈 길이 있습니다. 근데 단기 상승에 따른 어떤 조정도 있어야 되고, 그러면 그림을 이렇게 그려갈 텐데, 삼성전자가 이렇게 조정받을 때 코스피가 하락 추세로 다시 들어가지 않게 흐름이 나오기 위해서는 다른 종목들이 받쳐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 다른 종목들, 삼성전자가 내렸을 때 다른 종목이 받쳐주는 거, 같은 업종에서는 쉽지 않을 거고, 그러면 다른 업종이 치고 나가야 되는데, 다른 업종 중에서 자동차도 삼성전자와 비슷한 환율의 영향을 받고 경기 영향을 받고, 그렇다고 거품이 낀 뭐 네이버나 카카오가 오르기도 부담스럽고, 그럼 지금 와서는 굴뚝 경제밖에 없는 상태. 그러니까 철강금속, 조선 이런 쪽인데, 조선 업종은 아직까지도 뭔가 안심할 수 없는, 분명히 일감은 늘었지만 돈이 안 남는 상태. 언제 이게 돈이 남겠느냐. 계속 발주가 이어져서 지금 확보한 물량을 기반으로 이제 수익성을 가지고 선별 수주를 해야 되는데, 그럴 만한 어떤 상황이 이어지려면 적어도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더 확인을 하고 그게 이어져야 된다라고 보면, 당장 뭐 주도주가 되기는 어렵고, 그러면 지금 계속 말씀드리지만 포스코, 뭐 현대제철 이런 종목들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포스코는 숫자가 나오니까. 숫자가 나오고 저평가에 주주환원 정책까지 인색하지 않으면 주가가 못 오를 이유가 없습니다. 이 3박자를 다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포스코가 앞으로 주도주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흐름이 다 깨졌는데 이게 주도주가 되겠냐, 이런 걸로 보면 그런 부분에서 약점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술적 반등 이후에 다시 떨어지는, 뭐 사실 일반적인 흐름으로 본다면 이게 더 가능성이 높은데, 그러면 만약에 포스코가 이렇게 된다면 시장 전체가 한번 제대로 망가진다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그걸 지표로 삼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포스코에 대한 관심 계속 가지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아주 편하게 사셔도 괜찮을 것 같고 보유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 또 요 60주선 회복한 뒤에 떨어지는 거 보고 시장에 대한 어떤 평가를 이 선행 지표로 봐도 될 것 같고,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포스코에 대한 관심 계속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장 종료 후 시장 점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